(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2002년 연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그때 이제 혜성처럼 마지막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이기고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이 여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우리당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새천년 민주당 측에서 빨끈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죠. 거기에 그때 한나라당인가요? 상당수가 참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다가 헌재에서 살아남고 비슷한 시기에 있은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압승하면서 새천년 민주당이 제3당, 4당, 군소정당으로 추락하고 한나라당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에서 이기면서 대북 송금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그 전까지는 말로만 전해지던 그 엄나경 총재의 증언 때문에 국회 증언 때문에 한바탕 시끄러웠었죠. 저는 그때 기자로서 그 엄 총재의 집을 찾아가서 뻗치게 한 적이 문을 안 열어줘서 뱅뱅 돌다가 며칠 헤맨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지나갔던 사건이 한 1년 지나서 막 사실로 밝혀지는 거죠. 대장동 게이트가 누구의 게이트가 되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북 송금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엄나경 총재가 현대가 안 갚는다라고 하면서 이거 돈이 빵꾸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02년 말이 되면서 대통령 선거가 쭉 다가오면서 혜성처럼 노무현 후보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때 DJ 측에서는 노무현을 원래 안 밀었었죠. 그렇죠. 하나갑씨를 밀었었어요. 근데 그게 참 국민 선택이 또 다른 건데 그걸로 가니까 그러면 뭔가 불안해진 세력들은 자기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겠죠. 그리고 좀 얘기하셨지만은 이 돈을 보내준 기관이 외환은행이 정권 바뀌어갖고 자기네 감사받거나 살려고 하게 돼서 컴패스 불어버리면은 독박을 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쭉 한번 풀어주시죠. 이제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2002년 7월인가 8월 달에 갑자기 외환은행 은행장을 바꿉니다. DJ 정부에서. 네, DJ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 기경림 행장을 경질하고 그 광주 서중 나온 이강원 행장을 광주 서중 서울고등학교 서울대 농대. 네, 서울대 무역학과 나왔고 그다음에 그 증권맨으로 오래 했던 은행은 잘 모르는 이강원 행장을 그 외환은행에다가 갖다 놓고 이사를 전부 바꿉니다. 싹 바꾼다. 그때 사실은 뭔가의 조짐을 좀 알았어야 되는데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은행 인사를 한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금감원장이 하나요? 재정부에서? 보통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대충 겉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한 임명권 같은 거는 대주주인 그 대주주가 갖고 있는 건데 그때 대주주가 수출입은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이니까 그거는 사실은 정권에 의해서 그 은행장이 좌지우지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기경림 행장도 그래서 한국은행 출신이 은행장으로 왔었던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강원 행장이 은행장으로 들어오면서 임원도 개선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그때는 무슨 뜻이었는가에 대한 거를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임원을 개선한다는 건 교체했다는 뜻이죠. 교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원이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사회 같은 거를 할 때 그 임원의 정적수 그다음에 찬성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그 은행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그 부분이라 돼 갖고 사회이사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런 그 구조로 돼 있는 그 은행의 거버너를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좀 뭔가 잘못해가지고 삐져나오면은 사회 문제도 되고 어려우니까 전부 그냥 100% 찬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바꾸는 것이 좋은 거죠. 정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때 그거 다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강원 행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뒤에 들어오면서 이강원 행장의 경영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들어와갖고 얼마 안 돼서 그 외환은행에 그 제일 먼저 그이 매각 그 한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그 외환은행 외환카드 그 외환카드사를 외환은행하고 합병해버리죠. 합병합니다. 그래서 그 합병하는 절차라든가 그때 문제된 거는 그 유해원 씨하고 해가지고 그 전에도 뭐 문제가 됐을 거고 어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어딘가에 막 권력자들이라든가 그런 어느 권력의 이너서클 그런 쪽에서는 이게 외환은행이 이게 대북송금 등등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아까 지금 그럼 이 기자 얘기한 것처럼 예, 이강원 행장이 오는 거하고 하나은행의 엄총재가 국회에서 하는 거하고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점은 그 이강원 행장이 더 먼저예요. 먼저 있어요. 얼마나 먼저? 한 몇 달 먼저인가요? 몇 달 먼저겠지. 그러니까 그게 그 10월부터 하는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렇죠. 국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 양반은 7월인가 8월 달에 오케이. 들어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갖고 부담스러워져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외환은행 매각 얘기가 나오고 이제 등등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불가사의한 부분이 하나예요. 그건 우리 그 외환은행에 다닌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러는데 왜 하필 외환은행이냐? 그렇죠. 왜 외환은행이냐? 은행을 매각하는 게 목표였나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게 목표였나요? 그러니까 왜 은행을 매각하는 왜 하필 외환은행이냐? 근데 잘 알다시피 외환은행뿐만 아니라 부실을 갖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그 한빛은행도 하나 있었고 많았었어요 그때 은행 등등. 그때 기업들이 많이 무너졌으니까 부실한 은행이 많았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외환은행이냐 이런 외환은행이 좀 부실했나요? 그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됐는데 외환은행에 가지고 있는 이 거래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래선 하나가 현대건설하고 현대전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좀 자금 난로다가 어려워지고 한 거는 사실이었었어요. 정몽원 씨 돌아간 그때도 그런 문제가 사실 있어갖고 정몽원 씨가 굉장히 자금에 쫓기고 있었다든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말 못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정몽원 씨는 또 그렇게 됐지만은 어쨌든 그때 정몽원 씨도 죽고 그런 뒤에 이 두 개 기업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단히 외환은행이 그 BIS 문제도 있고 뭐 그래갖고 다른 거를 하면서 이 부실 은행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던 중이었었어요. 그런데 하필 외환은행의 매각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다 잊혀졌지만은 그 DJ 정권의 마지막에 이 경제 수석 등등 경제 관료들이 현대전자를 미국의 인텔에 팔으라고 하는 오다를 여러 번 내렸어요. 누구한테 내리나요? 외환은행한테. 이쪽 채권을 그걸 넘겨줘라. 외환은행이 그때 관리업체였거든. 현대전자가. 그러면 왜 그걸 팔라고 그러지? 그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것이 이제 더군다나 인텔에다 팔려고 그랬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인텔이 컴퓨터 PC 만드는데 걔네들이 반도체 같은 것이 없어갖고 반도체를 갖고 싶어 하고 있는데 걔네들 넘겨주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그거를 넘겨주면 바로 외환은행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외환은행 임원들한테 계속 말하자면 주장하는 거였어요. 정부가. 근데 그때 우리 김경림 행장이라든가 이현수 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현대건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전자도 그렇고 이거는 국가의 기간 산업이고 이건 절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고 그냥 줘봐야 이건 얼마 받아봐야 이거 그렇다고 해서 외환은행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다 그래갖고 고집을 부렸어요. 막 그런 것 때문에 김경림 행장이 바뀌고 임원들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김경림 행장이나 이현수 전무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지금 현대건설 팔팔하게 살아있고 현대전제가 하이닉스가 됐으니까 SK로가 지금 잘 나라로서는 좀 잘 돼 있는 건데 하나인데 어쨌든 그때는 그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 저 현대전자를 팔지 않으니까 BIS 압력을 계속 넣고 있었어요. 그 뭐 하수인들이죠. 다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은행 금융정책 국장이니 무슨 뭐 금감원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하수인이지. 그 사람들은 뭐 시킨 대로 하는 시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외환은행이 그렇게 싼 값에 팔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잘 몰라요. 뭐냐 그러면은 부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부실도 아니지 결국은 아니었는데 부실이다라고 한 것도 문제지만은 외환은행이 가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가 대단히 많았어요. 저희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외환은행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산업은행, 한국은행 다음에 외환은행이었어요 거의. 그런 거 뭐 인적 자원도 좋았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미국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갖고 미국에다가 지점이 8개가 있었고 현지 법인 2개가 있어갖고 미국 비즈니스 자체가 상당한 그 미국 내의 교포 여신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그 종합장사들 나가갖고 하는데 그 뒷바라지하고 하는 거에 아주 그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은행의 그 하나였고 그다음에 그 잘 아시지만 외환은행은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은행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말하자면 개발 시대의 증인 같은 차관도 많이 끌고 왔고. 그럼요 차관도 많이 끌고 오고 그런 은행이었었는데 이거를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정권의 아주 다른 부실한 은행이 있는데도 하필이면 괜찮은 이 은행을 그게 그 이제 현대에 이제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을 왜 팔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현대 본점 안에 개동본문 안에 지금 외환은행 지점이 있던 건 저도 몇 번 지나가서 봤었어요. 제동 지점이 있었어요. 네. 그걸 완전히 제동 지점은 현대 주거래였었어요. 그것만 거래했어요. 거기 일반 시민들은 안 받았어요. 나도 가끔 돈 별로 쳐서 안 안 내고 왔어요. 기억납니다. 그것만 해도 그도 먹고 살았어요. 그 제동 지점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 시사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조지 부시였다는 거예요. 아들 부시. 그러니까 텍사스 주지사 했던 조지 부시였고 그다음에 그 론스타는 텍사스의 주기를 론스타. 상징으로 내세우는 아주 대표적인 텍사스 선배예요. 이게 그 두 가지가 아마 잘 맞아떨어졌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아까 같이 대북송금 이런 거 하고 해갖고 뭐 꺼리낌 뭔가 좀 꺼쩍지근한 그런 것들이 있는 은행 그걸 또 돈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미국에다 넘겨주면 그것도 더군다나 론스타인 그 조지 부시한테 좀 넘겨주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권력의 핵심부에서는 그럼 이왕 상납하는 거 좋은 거 주자. 그런 개념이었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상납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는 그 많은 그 펀드들 중에서도 론스타를 택했을 거고 왜냐하면 사고 싶어 하는 데가 많았었어요. 알다시피 그 국민은행도 사고 싶어 했고. 그렇지. 외환이 약하니까. 외환은행이 약하니까. 그 다음에 기업은행하고의 합병설도 나왔었고. 중소기관에. 그 다음에 HSBC 뭐 얘기도 나왔었고. 홍콩에 홍콩 샹하이. 홍콩 샹하이. 뭐 많았었어요. 근데 굳이 은행업도 하지 않는 산업자본인 그 론스타에다가 그거를 그 어렵게 그 법을 피하기 위해 갖고 BIS를 조작하고 해가면서까지 해가면서 한번 얘기하시죠. 그거를 파는 거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위에 지시에 의한 공작이다. 그리고 그걸 실무를 했던 차장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죽기도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외환은행의 이 매각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이 그 전후에 흘러가는 그런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대북송금 거기하고
관련이 다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문서화하지 않지만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글로 흘러가 버리죠.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이 은행이 다 비밀 지고 있는데 그 미국에 팔아버리고 네. 싸게 팔아버리면 네. 저쪽에선 문제 제기 안 할 거고 네. 증거인멸 예. 그건 문서화 해놓고 하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다음에 잘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미국의 법률로도 정했다고 하는 브로커지라도 좀 받을 수 있다 그런다면은 확실하지. 뭐 10%만 받을 수만 있어도 브로커 커미션을 받는다. 커미션을 오케이, 받을 수 오케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1,000억을 받든 2,000억을 받든 안전빵으로 스스로 챙기는 거네. 그런데 시비 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저 성남 FC 광고 해주고 저 유치금 받고 10%씩 수수료 받은 거 갖고 지금 성남 FC 이재명 씨랑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거죠. 수수료. 그래서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무리수를 둬가면서 그다음에 그 기재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또 그다음에 감독기관 뭐 다 나서 가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 이강원 행장까지 다 나서 가지고 그 무리를 해서 외환은행을 넘긴다고. 자, 권력 말입니다. 2012년. 네. 이해창 씨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되면은 이 세력들은 다 골로 갑니다. 뭐 그렇죠. 그럼 노무현 하나갑 씨가 됐으면 좋겠지만 이건 이미 끝났고 네. 그럼 노무현에서 반신반의했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아니면 이해창이 당선됐을 때 네. 그런 걸 염두에 뒀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외환은행을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그 에너지가 나올까요? 혹시 저건 바뀌면 나 독박 쓰는데 안 해 할 수도 있는데. 글쎄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에는 이거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론스타는 조지 부시의 개인 펀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개인 펀드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파는 한 솔직한 얘기로 전혀 그 뒷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DJ가 조지 부시하고 정상회담하러 갔을 때 조지 부시가 디스맨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서로 이제 충돌이 있었던 건데 그다음에 그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은 대북 송금 이런 거가 타고 난 뒤에 삼남 김홍걸이가 삼남 김홍걸 그가 그분은 이호 여사 아들이죠. 미국에 있었어요. 학생 그렇지 제 또래니까 그때 뭐 미국에 미국에 있었네. 있었어요. 고대 미국에 문과 나와서 있었는데 그 정권 그 말쯤 해갖고 저 김홍걸이가 미국에서 아주 호화 저택을 사고 그런 얘기 거기다 뭐 한다 그래갖고 그게 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IRS가 그거 IRS가 뭐예요? 그게 미국의 국세청이에요. 연방국세청. 미국의 국세청이 그거를 조사한 적도 있어요. 그 자금 조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 직업도 없는 친구가 글쎄 그 고대 문과 나와서 직장도 없이 다가 미국 가서 뭐 먹고 사는데 저 저택을 갖고 왔다. 대저택을 갖고 뭐 그 돈을 어디서 만들었냐? 돈을 만들었냐? 그때 미국 법상 10만 달러인가 송금되면 다 체크되죠. 체크돼요. 그럼 그 친구 집 살 때는 돈이 그런 것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는 그 정권의 그 말년에 혹시 모르겠어요. 커미션을 불러 떨어뜨릴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해창 씨가 되거나 뭐가 하면은 망명해갖고 미국에 가갖고 아예 그럴 수도 있어. 사는 것이 낫다. 그러려고 그러면 미국에 기반이 있는 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뭐 우리 추측이에요. 경험이 있는 양반이니까. 추측. 일본에도 망명했었고 오공 때는 미국에도 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뭐 저번에 저 누구야 이 박지원 씨 얘기할 때 그 김영환 씨 얘기도 했지만 김용환. 김영환이야 김영완이야. 김영환이니까. 김영환 씨 얘기도 했지만 김영환 씨가 DJ 돈을 갖다가 미국에서 상당히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 그건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지 그거는. 뭐가 있죠? 그거는 그 김영환 씨가 그 DJ 집을 사주기도 하고 뭐 다 그랬었어요. 그럼 50 때 미국 가 있을 때 그랬어요. 그게 김용환 씨가 사준 그 거예요. 김영환 씨가 그거야 그 무역 주계상이야. 무기 주계상이었거든. 그래갖고 그 사람 돈 많았어. 그 사람 나중에 그 사람 돈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교포은행을 만들어요. 미래은행이라고. 미래은행. 네. 그래갖고 교포은행 만들어갖고 교포은행 장사도 하고 돈을 많이 만진 사람의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볼 때 뭐 돈을 만드는 거 아까 같이 대북송금하고 관련된 부담된 은행 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 외환은행을 했지 역사적으로 보나 또 외환은행의 그 가치로 보나 또 그다음에 다른 사는 사람의 자격으로 보나 이 딜은 거의 불가능한 딜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딜이에요. 그게 국민은행이 6조 9천억을 주겠다고 외환은행을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6조 9천억인 것이 그다음에 2조 천억이라고 그러지만 9천억을 여기서 갖고 가는 거 보면은 1조 한 3천억에 로지타는 지돈 1조 3천억 가지고 산 거예요. 이게. 그렇죠. 9천억은 급동건설 샀다 판돈하고 스타 서울에서 돌아다니는 돈 가지고 한 스타 거니까. 무슨 건물이죠? 그거 팔았다 돈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거저먹은 거. 그러니까 뭐 몇십조 자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행. 그때 저 지점 얘기만 했지만 외환은행은 말이에요. 지점뿐만 아니에요. 미국의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했냐 그러면 미국에서 페드 멤버로다가 페드가 뭐? 페드가 FED 연방준비원회 페드에다가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는 페드망 속에 가입된 은행이었어요. 오케이. 그럼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금융결제원에 가입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은행이네. 진짜 돌아가고 또 미국 은행이에요. 미국. 미국에 그래갖고 지방은행 어떤 은행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증권회사에도 다 돈을 갖다가 넣고 받고 할 수 있을 만한 페드망에 들어가 있는 페드 멤버였어요. 그 다음에 칩스라고 있어요.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지금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는 칩스. 클리어링 하우스 인터뱅크 페이먼트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뭐냐고 그러면 메이저 은행들이 들어가서 만든 결제 모임이 있었어요. 그거의 망 속에 전자망 속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칩스 멤버였어요. 지금도 칩스 멤버 없어요. 대한민국 은행 중에는 없어요. 그런 거대로 대단한 은행이었어요. 지금 보면. 그다음에 스위프트가 지금 뭐 7천 개 은행을 7, 8천 은행이 세계 망이 연결돼 있다 그러는데 외환은행이 스위프트에서 16번째 업무량을 가지고 있어갖고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스위프트 이사를 했어요. 사회 이사. 그런 은행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이런 뱅크 오브 도쿄하고 뉴욕에서는 대등하게 할 만한 국가를 대표하는 은행이었다고요. 인터내셔널리. 그런데 그런 은행을 갖다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부실은행문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그것뿐이야. 그 다음에 현대전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런 것까지 다 부실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난리 치는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증거인멸이다 일종의.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내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팔아넘기는 이강원 씨나 이강원 씨의 이사 멤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게 부실은행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죠. 그럼 2002년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북한이 이제 플루토늄 재처리하는 거 갖고 하는 거는 안 하겠다고 하고 나서 제네바 합의도 있었는데 2002년에 하이 엔리치먼트 우라늄 그래서 이제 우라늄 자체를 고농축해서 하는 우라늄 프로그램이 공개돼서 미국이 제네바 합의가 깨졌다고 김대중 정부하고 같이 공동선언할 때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정상회담은 그 직전에 제네바 합의가 돼서 북한이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추출하는 거는 중단하겠다 그래서 가능했는데 그걸 정상회담 해놓고 나서는 다른 거 요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라늄을 농축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미국이 해커박사도 갔다 오고 확인해갖고 동시에 한미가 공동으로
제네바 합의는 이제 뭐 무산된 거다처럼 하면서 엔리치먼트 하이 EU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한미가 김대중 정권이 이제 미국 눈치 봐야 하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국제 정치가 그러면은 어떻게 미국을 달래냐 문제는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저 부시가 만약에 뭐 DJ한테 그런 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악의축한테 너 왜 돈을 줬냐? 돈을 준 걸 알아. 그리고 이렇게 하이 인리치먼트 유라늄이 되도록 허용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돈이 만약에 간 5억 불이 그것이 만약에 그런 거에 써였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대단한 압력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문제가 생겨갖고 미국에 가서 살 때도 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를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절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넘기는 사람이나 그거를 파는 사람이나 그걸 다 알으니까 그게 나중에라도 다 살아나갖고 이게 주가가 오를 거다 그런 걸 다 아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스탁 옵션 갖고 뭐 몇만 주씩 나눠 갖고 다 해갖고 나중에 다 돈 벌었어요. 그 사람들 다. 그러면 그렇게 정말로 뭐 6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BIS에 하고 그렇게 부실 은행이어갖고 지네들이 뭐 진짜 뭐 법률을 파괴하면서까지라도 그거 넘겨야 되겠다라고 했었으면 그 사람들이 넘기는 사람들이 왜 주식을 삽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백그라운드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지. 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해석 부분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하고 있다는 프로그램이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하고 미국이 동시에 확인했고, 그러면 넌 뭐했니? 그러면 DJ 정권은 곤란하니까 상납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면 알짜를 줘야 되는 거고, 알짜를 팔려니까 BIS 비율을 떨어뜨리는 거고. 근데 이 은행은 마침 대북 성공을 우리 그때 부장님께서 잘해갖고 미국에 오파크를 속이고 보냈고. 그러니까 없애주는 게 제일 좋죠. 그것도 없애주면서도 그거를 추궁할 수 있는 사람 손에 들어가는 게 범행 한자를 갖다가 죽여버리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죠.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거다라고 짐작을 해요.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있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럼 그때 노조가 반대하니까 노조는 돈으로 탁 해결해버리고. 노스타가 보험금을 다 올려줬잖아요.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외환은행 그때 차장인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점에 뭐 처음에 대마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명탱 그거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봐요. 뭐라고 이건 실화예요. 뭐냐 그러면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했잖아요. 나중에 론스타로부터. 네, 론스타부터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했는데 그 전에 다니던 하나은행하고 그 다음에 외환은행하고 보험업체가 30%가 나왔어요. 맞아. 그 문제 됐었죠. 하나은행 노조에서 문제 제기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론스타는 나는 곧 나갈 사람인데 말 안 하는 게 좋다고 하고 돈으로 막는 거예요. 먹튀구나. 아니 돈 무지에 버는데 그러니까 몇조 버는데 그거 뭐 몇천억 뭐 보급 올려줘? 올려줄게. 좋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합병하고 나니까 외환은행하고 하나하고 보급 차이가 30%가 되는 거야. 그러니 외환은행이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엄한 놈 곁에 있다가는 벼락 맞는다고. 그 외환은행이 외환을 다뤘기 때문에 대북 성공을 하게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걸로 가는. 잘 능력이 없었으면 구분 소나무가 조상 산소 지킨다고 동양감이니까 그냥 잘려나갔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그 외환은행만큼의 말하자면 그 국제적인 국제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인력 자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베네핏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뭐 테크닉도 있고, 그런 은행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2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러면 20년 전에 해갖고 지금 그 은행이 그래갖고 올림픽 그 주거래 은행이었었잖아요. 올림픽 외환은행이 다 했어요. 서울올림픽, 88년. 서울올림픽. 현대도 있고 하니까. 외환은행이 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명동에 있는 본점 23, 24, 25층이 그게 조직위원회 노태우 씨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랬네요.
그게 왜 하느냐 그런 은행이에요. 그걸 진짜 가장 귀한 자식을 팔아넘겼네. 뭐 배고파서 그랬나? 자기 살라고 한 세력들이 있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거를 갖다가 미국 비즈니스 다 날라가고 다 없어지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 6조 9천억이나 갔던 은행을 지금 하나은행이 2조 9천억에 산 거예요. 3조 가지고.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지금 보면은 로즈타는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6조 9천억에다가 그 HSBC에다가 6조가 아니라 8조 얼마인가 했는데 2조 얼마하고의 차액이 그게 6조 얼마가 난다고 그거를 ISDS가 뭐 해갖고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해서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 나오고 지금까지 거의 뭐 10몇 년 동안을 지금 소송을 해오잖아요. 더티한 기업이네. 알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요. 예. 그 다음 설명은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만나면 하죠.